자, 일단 소장님 한 주간의 부동산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예, 우선은 그 사실은 우리의 컨셉 자체는 네. 즐겁게 서로 소통하는 방송인데 네. 늘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은 무거워요. 지금 상황이 너무 무거워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상담을 해보니까 무거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우시는 분도 많아요. 맞아요. 진짜 우시는 분도 많고요. 맞아요. 정말 그 자기 얘기를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속 후련하게 털어내시면서 네. 후련하게 가시는 분도 있는데 네. 하지만은 그게 이제 행동으로 또 이어지지 않으면은 또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무거운 얘기지만은 그래도 조금 부동산의 그 시기별 포인트들을 잘 짚고 넘어가야지 실수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한 주 동안 있었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8일 저번 주 수요일이죠. 우리가 화요일 날 방송했으니까 그 다음 날 정부 대담화, 국민 담화라는 부분들을 네.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지금 공급은 충분하다. 공급은 충분하다. 앞으로 충분할 것이다. 공급이 작아서 지금 현재의 부동산이 불안한 게 아니라 다른 원인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네. 되게 재미있는 부분들은 모순과 잘못된 방향성들을 로 우리한테 대국민 담화를 조금 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 그냥 그거예요. 집값 지금 불안하다 인정했어요. 네. 근데 공급 부족이 집값 원인이 문제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은 그게 원인은 아니고 그 공급은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우선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잘못된 방향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공급 부족이 원인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공급 부족 원인이 지금 부동산을 불안하게 안 만들었으면 왜 사전 청약을 하고 왜 공급을 확대할까요? 모순이죠. 그렇죠. 첫 번째 모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의 그 모순과 방향성이 잘못된 건요. 잘못된 시그널을 쓰면서 지금 앞으로 미래에는 공급이 원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통계를 영끌 통계를 했어요. 영끌 통계? 네. 그러니까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 추정량을 네. 2020 한 1년 정도 지금 이제 8만 3천 호 정도 네. 그다음에 2022년 정도 되면은 또 한 8만 호 이상 나온다고 네. 얘기를 네. 했는데 사실상 민간 공급 보면요 8만이 아니라 3만 그다음에 2022년도는 8만이 아니라 2만 거의 네. 3배에서 4배 차이가 나도록 그렇네요. 추정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부가 영끌 통계를 해서 그래요. 영끌 통계. 예, 저는 영끌 통계 아무도 안 쓰. 저 혼자 그냥 네. 쓴 용어예요. 네. 뭘 영끌했냐면요. 그 민간에서 낸 통계는 진짜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통계를 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정부에서 낸 그 공급량의 통계는 임대, 그다음 네. 빌라, 아. 오피스텔, 뭐 진짜 모든 끌어쓸 수 있는 공급의 숫자를 싹 다 끌어가지고 했고 아직도 반영될지 모르는 공공의 주택들, 공공 정책들로 이루어진 네. 주택들 있잖아. 그것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다 포함을 시킨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끌 통계로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뭐 이 부동산에 관심을 안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 잡히겠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공급을 잘하고 있다. 저는 X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급을 잘하려면 2017년도 그때 정부가 딱 들어섰을 때 인허가 물량들을 빠르게 냈어야죠. 네. 예, 근데 그걸 못했고 지금 착시적으로만 보내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공급의 일환으로서 네. 사전 청약 지금 인기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 청약 인기 많네, 사람들 많이 몰렸네. 야 그러면은 민간에도 사전 청약 한번 해볼까? 라는 거를 28일 날 얘기를 했어요. 네. 국토부 장관이. 네. 모든 민간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조성되는 민간에 대한 부분들도 사전 청약을 한번 검토해 본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전 청약은 늘 얘기를 했지만 착시적 공급이다. 그쵸. 그냥 제 용어예요, 그냥. 네, 네. 지금 나오는 실물 어떤 실체가 아니라 그냥 이건 착시적이에요, 공급이. 네. 예, 실입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사람들이 지금 진짜 공급이 나오나 이런 것들을 좀 헷갈리게 또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작년까지는 불인이었잖아요. 네. 작년에 아마 제가 소장님을 뵙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청약이라는 단어를 들었다면 네. 청약인가 보다.
네. 아, 3기 신도시 청약하는구나. 야, 엄청 크게 생기겠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생기긴 생기죠. 아주 네. 먼 훗날에. 그쵸. 예.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네.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고점이다 지금. 네. 고점 신호가 잡히니까 음. 집 사지 마라라는 경고 메시지를 이번에 띄었어요. 네. 조심해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어제도 이 얘기를 드렸어요. 네. 예전에 올해 5월 달 정도에 그 미국 재무부 장관 이름 혹시 아십니까? 알죠. 제닛 예런이죠. 네. 예, 제닛 참 예런. 발음하기 힘든 분. 예, 너무 어려워요. 예, 너무 어려워요. 제닛 네. 예런이 구두로 네. 무슨 얘기를 했죠?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음. 그런데 우리가 연준이 네. 재무부랑 완전히 독립돼 있는 기관이고 네. 금리를 올리는 건 연준이에요. 네. 근데 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금리를 올리는 부분들은 시기상조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 제닛 예런은 재무부 장관은 그 얘기를 했을까요? 인플레이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경고를 줘서 네. 구두로라도 조금은 저지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정부도 고점이다. 지금 집 많이 나온다. 네. 조심해라.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반증하는 게 집값이 오르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심리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구두로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구두로 신호를 주면은 우리는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믿음이 이제는 안 가요. 믿음이 안 가요. 왜냐? 네. 우리가 그런 거죠. 뭐 26타수 0안타 네. 믿음 안 갑니다. 그 선수에 맞습니다. 대해서. 네. 그리고 카페를 운영을 하다가 26번 실패했는데 야, 나 카페 되게 잘 아는데 26번 운영해 봤는데 야, 프랜차이즈 한 개 낼래? 투자하겠습니까? 저리가. 네. 저리가 하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본적으로 경고를 주던 정책을 내든 간에 가장 큰 문제가 신뢰가 없어요. 네. 모든 관계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모든 정책도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점 신고가 오히려 거꾸로 해석이 돼요. 아, 집값 오르는구나. 이제 그렇게 맞아요. 해석이 될 수 맞아요. 있어요. 얼마나 노력해도 이 사람들이 못 잡겠으면 저런 말까지 할까. 그렇죠. 아직도 뭔가 상승면 남은 게 확실하구나. 네. 또 이런 확신을 얻게 되는 시그널로 오히려 해석이 될 정도로.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 자체가 네. 좀 잘못된 방향성과 모순된 방향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런 그 정부에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주된 원인은 그 공급 부족이 절대적인 게 아니다. 네. 정부는 불법 투기와 편법 다주택자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잡겠다고 이제 마지막에 그 담화문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제 액션을 크게 취하겠다라는 또 어떤 내용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는요. 네. 편법과 불법은 없어지진 않습니다. 음. 다만 이게 있다면 잡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과거 정말 이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과거에도 불법과 편법은 있었지만요. 저는 이번 규제가 불법과 편법을 더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더 증가한 거지 그게 가격을 올리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지금 뭐 편법 중에서 증여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증여 진짜 역대급으로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증여의 그 급증이 되게 많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세금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회사 돈, 왜 회사 돈으로 땅을 사고 가족에게 편법 증여를 할까? 막으니까. 그쵸. 세금 때문에. 그러면은 또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걸 또 하는 거죠. 왜 공시지가 1억짜리 이하의 투자를 계속 할까? 막 10채, 20채 살까요? 세금 때문에. 그렇죠. 예, 막았으니까. 왜 사람들이 위장 이혼을 할까요? 세금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리고 글로 갈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정책들이 너무 많아요. 뭐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했는데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또 임대인이 조세 전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 네. 그리고 임차인이 이사비 위로금을 요구하는 게 관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이 모든 게 사실은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조금 작아야 되는데 지금 원인과 결과를 주객 정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많아지는 이유는 막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안 막았으면은 그냥 정상적인 불법들이 있을 거고 그걸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거래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쫓게 하니까 오히려 그런 편법과 투기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가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가격을 올리 주된 원인은 불법 투기와 편법이 아니라 규제에 의한 부분들이 조금 더 비중 있게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말씀하시죠. 한마디 더 하면요. 네. 그래서 정부는 힘이 부족하다. 함께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자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 호소를 건데 했네요. 마지막에.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정부를 믿어달라. 음. 우리가 이거 잡을 수 있다. 지금은 이제 못 잡으니까 우리 부족하다. 같이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네. 호소를 하는 걸로 담화분들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 담화문에 대한 평이 이번에 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은 내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방송으로 막 길게 할 내용도 아니고요. 네. 그냥 그 당일날 뭐 방송을 켰어야 될 수도 있었는데 네. 키지도 않고 글로 적었어요. 내용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고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적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는 변명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경고성 메시지 그게 끝이에요. 내용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진짜 네. 진짜 좋은 정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믿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를 더 규제하거나 뭔가를 지금 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할 건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악화시켜요. 맞아요. 아니 정부에서 정책을 낼 때마다 꼬이는 이유가 보면 네, 부동산으로 돈 버는 꼴을 못 보는 정부이잖아요, 지금이. 그렇죠. 근데 자칫 정책을 하다 보면 다주택자의 돈을 벌게 돼 버릴까봐 네, 아무것도 못하는 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들도 알아 지금. 네, 두 개 다 잡을 수는 없고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놔야 되는 이 네. 선택과 포기의 기로에 있다는 거 본인들도 알지만 근데 그동안 본인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있고 입장이 있으니까 네. 갑자기 이제 딱 꼬리를 감추면 과거에 다주택자를 되게 투기꾼 그렇죠. 나쁜 사람들 어찌 보면 사회를 좀 좀먹는 약간 그렇죠. 이상한 사람들 취급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부가 그 사람들을 돈 벌게 해줘 버리면 네, 이제 이게 자기들 입장 지지층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아마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그런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아니 정부도 뻔히 아는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양도세라든지 규제를 조금 완화를 하면은 원만하게 뭔가 진행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하나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답변을 했어요. 못할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그쵸. 지지층, 정치의 가치에 비중을 두느냐 아니면은 진짜 실리적인 부분으로 가느냐. 근데 정치의 가치를 버리기에는 너무나 큰 희생과 용기가 그쵸. 필요해요. 정치인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참 그 어떤 분이 그러던데 부동산 참여자들이 다 네. 힘든 시장이라고. 그렇죠. 원래는 다주택자가 힘들거나 무주택자가 힘들거나 하나만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다주택자건 무주택자건 1주택자건 다 힘들다고. 네, 다 힘들어요. 여태까지 이랬던 정책이 없었다. 그렇죠. 하더라고요. 다주택자도 힘들고요. 네. 무주택자도 힘들고요. 1주택자도 힘들고요. 정치인도 힘들고요. 시장 있는 사람도 힘들고요.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아들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동생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요. 저는 예. 말씀하시죠. 말씀하세요. 네, 아니 저는 우리가 정부도 알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양도세를 완화해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네. 것을. 근데 그들이 안 하는 이유는 분명히 또 정치적인 무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뭔지는 우리가 짐작은 좀 되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죠. 우리가 괜찮다고 네. 국민청원을 좀 올려야 되지 않나. 괜찮다. 이게 너네 살 길이다. 풀어라. 그렇죠. 근데 국민청원을 또 주도하는 입장 자체가 뭐 일정 청원 수가 이제 충족이 되면은 그거를 검토를 해보긴 하는데 네. 사실은 검토를 한다고 다 해결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냥 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양도세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얘기할 양도세 얘기가 있어요. 네. 보지 마세요. 또 보고 또 양도세? 컨닝하시는데 네. 질문하시죠. 놀라는 모습 보고 싶어요. 네, 두 번째 이제 뭘 하셨길래? 어제 8월 2일 날 8월 2일 날 따라서요. 2023년까지 2023년 2년 남았네요. 예, 3년 이후에 이후에 양도세 폭탄 법안 발의. 양도세 폭탄 지금도 82.5%인데 또 폭탄? 나 진짜 이게 지금 뭐 100%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징벌적 과세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웃고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지금 뭐 너무 어이가 없는 실소를 보내는 건데 이게 참?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양도세의 구조를 보면요. 네. 지금 현재는 중과를 매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집이 3주택이 있으면 일반 세율이 6에서 45%예요. 네. 올해 45%로 된 거예요. 근데 45%에서 30%를 추가하죠. 네. 그럼 75%고 거기에다가 7.5% 지방소득세 하면은 82.5% 10억을 벌면은 8억 2,500만 원을 그쵸.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한 건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8억 2,500이라고 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는 양도소득세는요. 처음에 내가 뭐 10억짜리가 20억이 되었어요. 그러면 돈을 얼마 벌었죠? 10억. 1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10억을 벌고 거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필요 경비를 해요. 그쵸. 필요 경비엔 취득세가 포함이 되고 네. 공인중개사비도 포함이 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어요.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이런 거예요. 1주택자. 너 되게 오랫동안 집 가지고 있었네. 10년 가지고 있었어. 넌 투기 아니야. 야, 내 공제 많이 해줄게. 그래서 만약에 10억을 벌고 10년을 가지고 2021년 이전이었으면요. 네. 그냥 80% 공제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10억 중에 과표가 8억에 날아가니까 2억만 남는 그렇죠. 거네요. 네. 2억 남고 1주택자는 비과세 아니냐? 아니죠. 왜냐하면은 9억이 넘어가면은 비과세가 안 되고 지금 이제 12억으로 12억. 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12억이 넘어가는 데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굉장히 중요하단 그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강남이나 서울 같은데 12억이 이제 우습죠. 그렇죠.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예요. 네. 우습죠.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2021년도 올해 초부터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4 그러니까는 80%는 맞아. 그런데 거주를 10년을 하고 그럼 40 줄게. 그리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시간도 10년을 같이 해야지 80%를 보유. 80%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바꾸겠다는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게 되게 중요한 공제예요. 중요한 공제인데 이런 거예요. 현행은 뭐 10년 보유 시 거주 시 40%, 보유 40% 해서 80%. 네. 근데 지금은 발의안은 10년을 보유 시 거주 40% 무조건 인정. 거주 10년 하면은 그래 40%. 다만 보유했는데 10억이 차익이 났다? 그러면 40 아니야. 그러면은 한 20 정도. 그리고 차익에 따라서 그리고 20억 차익이 났어. 그러면은 뭐 공제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공제를 확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1가구 1주택인 사람이 3억으로 산 아파트가 뭐 18억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한 15억 정도 올랐죠. 그 사람들이 원래 현행대로 하면 한 4천만 원 전후로 세금을 내는데 만약에 적용을 해버리면요. 네. 1억 넘는 세금이 나와요. 되게 큰 차이예요. 네. 큰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축소가 된다는 건요. 세금의 중과는 변함 없어요. 그냥 그대로. 네. 근데 공제가 줄어드는 거는 또 다른 중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축소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1주택자들도 중과의 어떤 체감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그럼 뭐 1주택자 조금 내지 하지만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고 2년 뒤면 저는 더 많이 올라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에 대한 내용에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약간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아니 세금이 어째 번 거에서 내는 거 아니냐. 네. 그 정도 내면 되지. 그 욕심이 많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죠. 내가 A라는 집에서 살다가 올라갔어. 집을 팔 때는 내가 뭐 길거리로 나와주려고 파는 거 아니잖아요. 네. 어디로 가려고 이사 가려고 하니까 파는 건데 이거 팔았어. 그 돈 또 쓸 데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돈을 뺏어가는 거잖아 세금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1주택자 분들도 돈 벌었다고 뭐 세금 내는 이게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거죠. 과하다는 거죠. 네. 과유불급이에요. 사실은 너무 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면 좀 저는 이제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네. 그럼 여기에 대한 부작용 뭐가 있을까요? 컨닝하지 마세요. 맨날 컨닝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습니다. 매주 부동산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아니 뭐 틀려도 상관없는 거니까. 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네. 글쎄 제가 팩트 외우는 것까지는 했는데요. 네. 예측까지는 못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이제 주세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요. 네.
우선은 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건데 첫 번째 네. 2022년까지의 부작용은요. 2022년 되면 물량이 아까 엄청 많이 줄어든다고 했어요. 네. 공급이 많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진짜 불안한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요. 네. 그러면은 1주택자라도 물건을 던지는 사람들이 조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는 물량과 플러스 한 주택을 가진 사람이 던지는 일부 물량. 네. 근데 이 일부 물량이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없는 거랑 결합했기 때문에 네. 작은 거래 신고가들도 당분간 또 2022년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잠깐 소장님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은 죄송한데 이해 못했죠? 네. 그러니까 물량이 없어요. 네. 물량이 없는데 네, 물량이 1주택자가 던진다 그랬잖아요. 불안한 사람들 일부가 던질 거예요. 던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집을 판다는 거죠. 집을 판다. 왜냐? 2023년부터 이게 시행될 거니까. 그러면은 집을 판다는 얘기는 네. 시중에는 공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시중에는 공급이 되는데 네. 워낙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풍부한 상황에서 바다에 물 한 방울 떨어지면은 그 표시가 안 나죠. 그렇죠. 마른 바닥에 물 한 방울 떨어지면 표시가 나죠. 나잖아요. 네. 그래서 말했지만은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공급의 한계가 통 튀어나오면 몇 개가 튀어나오면요. 그게 신고가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나올 때마다 신고가 예. 물량이 그렇죠. 늘어나가지고 시장이 네. 안정화되는 네. 거는 아니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제 물량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내성이 생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안 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음. 그러면 2023년도가 되었어요. 이제 그걸 시행하는. 네. 그럼 어떻게 되냐? 매물 잠김 더 또? 심화. 왜냐하면은 세금이 가중됐으니까. 예전에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심화되었는데 네. 이제는 1주택자의 매물까지 심화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거죠. 매물 잠김이 확 이제 일어날 거예요. 그렇네요. 사실은 다주택자들의 매물보다 어찌 보면 1주택자들이 그렇죠. 이사에 의한 매물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매물 잠김이라 1주택이면 팔면 되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많이 오를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적용 시기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매물 잠김 현상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는 것이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부동산의 거래 비용이 높을수록 국민 복지는 더 나빠진다 생각해요. 그리고 거시경제도 더 나빠지고 네. 그리고 좀 심각한 거는 세금이 가중될수록 조세 정가는 더 심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세 정가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결과들이 2023년까지 지금의 기조와 지금의 부동산 시장과 상황들이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2024년도 총선이 있습니다. 그 총선이 아마 지금의 여야의 의석수를 뒤바꿀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내피셜입니다. 네. 예.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조심 안 예. 하셔도 돼요 이제.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2022년에는 대선과 이제 지방선거, 이제 네. 지자체장을 뽑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2024년 넘어가면은 네. 총선이 있거든요. 그런 선거들이 아마 이제 뭔가 포퓰리즘을 내는 어떤 정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아마 지금 시장을 잡지 못하면요. 아마 그때 정말 그 지금의 여당이 내가 가치를 지키려다가 더 큰 네. 거를 잃구나라는 거를 아마 느끼게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음. 뭐 너무 편파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저는 만약에 야당이고 여당이고를 떠나서 네. 그걸 떠나서 정책의 잘못됨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어떤 편파적인 정치 성향 때문에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들을 야, 한번 좀 진짜 해봅니다. 무섭네요. 저는 부동산이 진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네, 무서워요. 무섭죠. 네, 왜냐하면 의식주잖아요. 네. 의랑 식은 대한민국 웬만한 사람은 다 해결했어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주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가. 주를 접근하기 힘들게 하는 거는 고역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국민청원이 나왔어요. 네. 어제 신문에 나왔던 건데 47세의 어떤 가장이 네. 도저히 못 살겠다. 불과 이제 2년 만에 2.5억이 올랐어요. 네. 큰 돈이죠. 2년 만에 2.5억을 저금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이, 많이 없어요. 예, 물론 거의 있죠. 안 돼요. 있어요. 있지만은 상당히 어려워요. 특정 소수죠. 예, 네.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5 올랐어요. 갈 곳이 없다. 그리고 하소연한 게 뭔지 알아요? 불법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불법 말고는 다른 대안이 있나요? 그쵸. 라고 호소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정치의 가치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에서 좋은 가치도 좋지만 그 가치가 잘못되었을 때 피해를 보는 절대적인 다수가 있다면요, 가치를 잠시 교정하고 네. 바꿀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방송 우리 가족 방송이긴 하지만은 혹시나 뭐 정치인들이 보신다면은 그냥 제가 설득은 할 수 없겠지만은 제 마음이라도 한번 전달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큽니다. 네. 시장님이 공무원 그만두지 마셨어야 돼. 아니요, 저는 공무원을 줬어도 뭐 2급 공무원, 1급 공무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권한은 많이 없죠, 사실은. 그런데 그냥 바람을 그냥 한번 바라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저도 예전에는 이제 제가 15년째 상담하고 있으니까 오랜 기간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부동산에 대한 공포가 이 정도로 극심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공포가 있었던 시기는 있었는데 지금이 거의 이제 극에 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공포는 대출 받아서 집 샀는데 이게 집값이 막 하락했거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공포였다면 그때는 집을 가진 몇몇 분들의 공포였던 거고 네. 지금은 그냥 다 집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근데 마련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저희가 지금 우울한 얘기인 것처럼 되게 힘든 음. 것처럼 얘기했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그런 걸 또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또 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야죠. 네, 자, 맞습니다. 항상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다루고 두 번째는 상담 사례를 소장님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데 바로 이 상담 사례 시간이 어찌 보면 이런 거면 이 혼탁한 또 힘들지 않는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서 부동산 관리를 할까에 대한 시간을 나눠보는 순서를 가져볼 건데요. 자, 일단 바로 상담 사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오늘 지금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분의 상황들을 얘기를 드리면요, 주상복합을 10년 전에 샀어요. 근데 3억에 샀는데 10억이 되었어요. 그런데 속상합니다. 네. 왜 속상하냐면은 10년 전에 이 돈으로 강남에 갈 수 있는 데도 있었고 갈 수 있는 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놓친 물건이 많아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럴 그리고 수 있죠. 실제로 과거에 진입하려고 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아파트가 네. 있었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란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때 그거 살 걸, 내가 선택하려고 했던 거. 네. 근데 이거를 주변에서 뭐 좀 만류해가지고 못 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 가진 집 10억이지만 주변보다 너무 안 올라서 속상하대요. 그러니까 좋은 입지에서 상대적인 그런 그쵸.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공부 꾸준히 하고 있는데 간간히 놓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뭐 이건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가고 싶은 곳은 압구정, 청담, 송파, 성동, 용산 등 네. 새 집에 가기 원합니다. 좋은 곳에 새 집이래요. 네. 네, 실거주든 갭 투자든 모두 다 할 수 있고 월세 살고라도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야. 진짜 이거 3억에 10억 된 것만 이것만 보면 네. 되게 와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또 다른 걸 원래 생각해 놓은 게 있었는데 네. A와 B 중에서 본인께서는 A를 선택을 했는데 B가 더 올랐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고 속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이분이 제가 상담한 분인데요. 네. 제가 뭐 동의를 지금 얻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네. 그 어떤 마인드에 대한 거를 심어줬는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우선 제가 이분하고 이제 개인 정보가 있으니까 다 제 차체고 네. 그냥 이제 포괄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상담할 때 50%가 마인드 상담이었어요. 나머지 마인드. 50%는 방향을 줘. 왜냐면은 이분 상담할 때 너무 성향이 좋아서 제가 너무 즐겁게 했거든요. 근데 다만 크게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좀 드렸어요. 뭐냐면 네. 짧게 요약을 하면요. 3억에서 10억이 되었는데 이게 3년 전에 3억이고 10억이면 괜찮죠. 그쵸. 그리고 2년 전이면 더 좋고. 음. 근데 10년 전이에요. 근데 네. 10년 전에 3억 중반이나 4억이면요. 강남에 집 살 때가 있었어요. 예. 일부 있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송파 쪽이나 강남권에 이런 집을 살 수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사고 주상복합을 사서 아쉽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 내가 지금 집을 산 거에 대해서 네.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고 많이 오른 부동산과 내 부동산을 비교해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매몰되다 보면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는
뭐 과거에 뭘 해서 놓쳤다 뭐 했다 이런 과거의 행적에 집중을 했잖아요. 그런 그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게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생각의 사족들을 조금 빨리 던져야지 빨리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과거에 뭐가 어땠었는데, 네. 내 그 우리 엄마가 어땠었는데, 네. 뭐 지인이 어땠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과거 거를 집중해가지고 그것들을 용기를 못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과거보다 미래의 가치에 집중하는 본질을 좀 그쵸. 파악하시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과거는 과거고 이제 물이 쏟아졌잖아요. 그쵸. 못 담잖아요. 네. 그러면 미래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눈높이를 좀 낮췄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누구나 살고 싶은 데는 공통적이에요. 그쵸. 최고 좋은데 투자가 해도 거주를 해도 돈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이런 데를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인간의 욕심은요 채워지지 않는 잔하고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자본주의를 또 굴러가게 만드는 거지만 하지만 그 잔의 규모를 조정하고 컨트롤하는 거에 대한 장치들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나한테 맞는 거를 투자할 수 있도록 그 욕심을 조금 버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압구정 좋죠. 누구나 가고 싶죠. 그쵸. 예. 그다음에 송파. 지금 이제 그분은 이제 송파 그쪽에 살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송파 좋죠. 하지만은 이제 좋은 것보다는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진보할 수 있는 걸로 좀 물건들을 보는 시선도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해서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뭐 이제 여러 군데를 투자처를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좋은데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뭐 송파라든지 용산이라든지 광진구를 추천을 해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는 뭐 상담을 한 사례를 결과를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지만 네. 비교하지 말자. 그리고 생각의 사족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행동하지 못한다. 그리고 욕심을 조금 버리고 나한테 맞는 부동산을 네. 찾자. 요 세 개로 요약해서 이런 송파나 용산이나 광진구를 좀 추천해 준 네. 사례예요. 그래서 가장 잘하는 투자는요. 남이 잘된 투자를 질투하는 것보다 내가 잘될 투자를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셔서 이거는 어디를 이제 지역을 오늘은 처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역을 추천하기보다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부동산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어찌 보면은 그 모든 부동산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음의 그런 자세이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역시 소장님께서는 물건뿐만 아니라 이 마인드적인 것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한 개 더 있는데 이번 사례는 되게 사례를 들었을 때 제가 좀 저보다 어린 분이셨어가지고 기특하기도 하면서 안쓰럽기도 했던 분이 계셨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한 10여 년 넘게 열심히 적금만 부으신 거예요. 아, 네. 12년 넘게 열심히 적금을 부고 잘하신 거죠. 네. 적금을 10년 넘게 꾸준히 붓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걸 해내셨습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사실은 조금 모르셨던 거예요. 관심이 갈 만한 이슈가 없으셨던 거죠. 네. 근데 어느 시점에 관심이 가져지는 이슈가 본인의 삶에 생겼던 거예요. 네. 그래서 눈을 뜬 거죠. 네. 눈을 떠가지고 이제 부동산부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결론을 내면은 이것저것 좀 정리를 하면 한 1억 원 정도의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미혼이신데 그리고 어떻게 주택을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막 올라가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나도 뭔가 좀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요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가 이거를 글로 얘기를 안 하고 말로만 표현한 이유는요. 저는 이 방송 30분 전에 이 내용을 받았어요. 사실은 30분 전에 메일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 메일을 읽어보고 그냥 이제 방향을 잡아드리는 거는 방송에서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여기 한번 읽어드리고 한번 해봅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약하면 그거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을 늦게 깨달았어요. 그게 이제 30대 중반이 되어서 이제 현실적으로 뭔가 집값이 올라가고 이러니까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체감하고 깨달은 거죠. 체화시키면서.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걱정이 뭐냐면은 1억 정도를 할 수 있는데 네. 이 1억도 이제 다 이제 끌어모은 대출 없이 끌어모은 거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예, 대출 없이 끌어모아서 1억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이걸로 원주에 갭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원주에 투자를 해도 되느냐?
이 질문이 한 개가 있었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부모님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지만은 네. 지금 뭐 이제 몸도 좀 아프시고 근로소득도 많이 없으시니까 이 어머님께 조금의 소액의 돈을 조금 더 보태서 네. 돈을 활용을 해가지고 또 다른 데를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방향성들을 좀 알고 싶어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방향성은 1억으로 원주에 갈 수 있느냐, 네. 그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1억에서 그 이상 한 1억 5천, 뭐 증여가 1억 5천까지 되니까 네. 그렇게 소액을 조금 더 받아서 이걸로 다른 데를 갈 수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원주에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원주는 지금 많이 또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얘기도 양극화가 된 게 움직인 데는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은 데는 아직도 덜 움직였어요. 하지만은 저는 원주라는 동네 자체가 투자로서 뭐 만약에 직장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은 실거주로 뭐 조금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로서 들어가는 건요, 미래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주는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요런 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여기에 집을 사야지라는 매수세가, 수요가 적은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주에 지금 돈이 없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원주에 들어갈 한 1억 정도의 돈으로 서울 주변에 서울과 입지가 조금 그 연결이 잘 될 수 있는 경기도나 요런 지역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원주를 보셔야 되는데, 우선 저는 경기도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갈 수 있어요. 근데 단 이제 조건이 1억을 이제 세금하고 포함해서 내야 된다면 돈이 굉장히 빠듯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 1억대로 진입을 한다면은 지역을 말씀드리면은 대형은 안 되지만은 한 뭐 중소형 정도 안산 쪽이나 아니면은 그 일산에 저평가 지역이 있어요. 네, 네. 저평가 지역이 있는데 이 1억대로 진입한 게 특징을 그 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입지가 조금 안 좋더라도 호재가 있으면 괜찮고요. 입지가 조금 역하고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물건의 변화가 좋은 입지에서 생기면은 괜찮아요. 제가 말한 첫 번째가 안산 같은 경우는 입지의 진보가 있는 데고요. 그다음에 일산 같은 데는 약간 일산에서 역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데 네. 물건이 용적률이 100%라서 뭐 돈을 한 1억 미만으로 하더라도 투자처로서 갈 수 있는 데가 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1억 미만이면 그런 쪽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한 1.5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세금 포함해서 그 정도 돈이면요, 뭐 의왕이나 수원이나 시흥이나 그리고 일산의 또 일부 지역들 그 주변에 있는 고향 쪽에서도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원주가 아닌 경기도 쪽으로 오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뭐 사실은 제 방송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어떤 아파트라는 걸 정확하게 여기서는 명칭을 말해주진 않아요. 네. 다만 이제 방향을 잡아드리면요, 부모님의 돈을 이용하면은 의왕, 수원, 시흥, 일산 쪽에 이 돈으로 1억 5천 미만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1억으로 한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산 쪽이나 일산 쪽에 조금 저평가 지역 쪽으로 가는 그 돈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거, 요 방향성만 좀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무조건 나는 이제 싼 데를 들어가겠다, 이 방향성을 잡으시면 안 되고, 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조금 더 개선되는 게 있어가지고 수요자가 미래에도 붙겠다라는 관점으로 가시는 게 살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팔 때까지도 고려를 해야 포인트죠.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부동산의 어떤 투자라든지 거주의 목적으로 살 때 처음에 대출부터 그다음에 그거를 사서 보유하고 팔고 갈아탈 때까지가 투자나 거주의 하나의 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한 곳에만 쉽게 들어가는 것 자체를 집중하면요, 나중에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거를 유념하시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깔끔한 답변. 네, 나는 아마 생각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채팅